예, 안녕하세요. 우리 헌법 시간 들어왔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헌법을 잘 익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국내에는 세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오늘은 세 번째 사회국가 원리입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지금 독일에서는요, 독일 학자들은 헌법의 구성 원리를 이제 보통 네 개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국가 원리, 법치국가 원리, 사회국가 원리, 그다음에 연방국가 원리를 듭니다. 독일 사람들은 머릿속에 한 나라는 반드시 연방 체제로 만들어야 좋다. 그러한 이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연방국가 원리란 말은 이제 학자들이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이제 우리가 비슷한 걸 적용시킨다면 민주주의 원리가 지방자치 원리가 될 것인데, 우리 이제 지방자치 원리를 민주주의에다가 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만드는 세 개의 기둥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오늘 공부할 사회국가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제평화주의가 하나 남았지만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내의 기본 원리가 아니라 대외적 상황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주의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국가 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사회국가 원리라고 하셔야지 사회주의 원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회주의 원리는 우리가 공산주의나 또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제 원리이기 때문에 그건 타당하지 않다. 사회국가 원리다 이렇게 하고 있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똑같아요. 예. 제가 그 책의 107쪽인데요. 시민혁명으로 쟁취한 자유와 평등은 인류에게 놀라운 발전을 선물하였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시민혁명하고 산업혁명 두 개를 제가 나누어서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 시민혁명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프랑스 대혁명을 또는 미국의 독립선언 전쟁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이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인류는요 자유와 평등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보시면 누구든지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직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도 양반과 쌍놈 이렇게 있었을 때는요, 양반집 자녀들은 직업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뭐 평민이라든지 또는 천민이다 이럴 때는요 그 신분이 세습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백정이면 아들도 백정이다 이렇게 직업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혁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절대 군주제를 무너뜨리는 시민혁명이 성공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얻게 되는데, 첫째 직업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었죠. 또 둘째로는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선택에 따라서 종교를 마음대로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 즉 자유 전성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참 우리가 인류에게 놀라운 발전을 가져다 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유와 평등은 이 조화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강조하면요 평등이 축소가 됩니다. 또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축소가 돼요. 여러분 그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전세를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전세 기간이 1년이었고 다시 2년으로 늘었고 지금은 다시 이제 4년으로 늘었죠. 그러면 집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세를 든 사람의 법적 지위를 강화시키려면요 세 주는 사람의 자유를 좀 더 억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 주는 사람은 세 드는 사람과 자유롭게 만나서 이제 이 계약을 체결해야 옳지요. 그런데 법은 한 번 입주를 하게 되면 2년 또는 4년을 이 지속할 수 있게 해 주라라고 법이 강제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집주인의 뭘 제약하고 있냐면 집주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 든 사람에게는 자유를 확대시켜주고 있죠. 이 자유를 확대시켜준다는 말의 의미는요, 그네들의 평등한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이에요. 즉 세를 주는 사람과 세를 든 사람이 평등한 지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1년짜리에서 2년짜리로 다시 4년짜리로 그렇게 이제 바꿔주는 것이죠. 그럼 결국 임차인의 지위를 임대인의 지위와 비슷하게 놓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유를 극도로 확대시키면 평등이 위축되고 평등이 극도로 확대되면 자유가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정도만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늘 이 자유와 평등의 관계가 확대 축소의 문제가 생기면 집을 빌려주는 사람과 세 든 사람의 입장을 여러분이 한번 염두에 두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민혁명으로 이루어진 것이 시민사회거든요. 시민사회. 근데 이 시민사회는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몇 시간 일하고 한 달에 얼마씩 봉급을 주겠다. 자유롭게 계약 사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시민혁명에서요, 이 산업혁명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산업혁명은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자동차나 증기기관차 또는 특히 기계가 새롭게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기기관이 등장하니까요,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그런 이제 그걸 산업사회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 시민사회에서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지는 이 사회를 우리가 산업사회라고 하거든요. 산업사회. 그러면 시민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모가 되게 되니까, 즉 사람이 할 일을요, 기계가 대신하게 되니까 여기서는 필연적으로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실업자가. 그렇죠?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말은 빈부의 격차,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 빈부 격차가 더 심화됩니다. 인류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민혁명에 의해서 많은 인류는요, 자유를 경험했거든요. 직업의 자유, 재산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자유를 만끽했는데,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 산업혁명이 발전하면서 기계가 사람을 대신했단 말이죠. 그래서 산업사회가 들어가니까 이 산업사회에서는 이제 많은 실업이 발생했고, 또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 빈부 격차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심각한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민들 사이에 심각한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 그러니까 심각한 불평등이 발생하면요, 사회 평화와 사회의 안전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청년 실업이 너무나 심해서 우리가 대학을 나와도 누구도 직장을 갖기 어렵다.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주 극단적이지만. 또 가진 자들은 돈이 더 많고 없는 사람은 돈이 없고, 이런 빈부격차가 심하게 되면 그게 사회가 안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이거는 사회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이렇게 된 이유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유를 강조했지만 형식적으로만 자유를 이해했던 것이, 실질적 평등을 등한시하게 돼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즉 자유만을 강조하니까
불평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유만을 강조하니까 불평등이 발생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꼭 좀 이해해 두세요. 늘 자유만 강조하면 불평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뜀박질을 하는데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약한 사람,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건장한 사람이 동일 선상에서 뜀박질을 하게 되면요, 언제나 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질 수밖에 없죠. 그럴 경우에 사람과 사람은 똑같은 인격적으로 평등하고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이거 갖다가 뭐 내버려 둬야지 국가가 왜 나서서 배나라 감나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즉 자유만을 강조하게 되면, 이 말은 자유 경쟁만을 강조하게 되면 이런 말과도 비슷합니다.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이 심화되니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 인류, 이 국민들 중에서는요, 자신이 능력을 스스로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운명에 맡기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국가가 외면할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국가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자유만 강조해서 생기는 이런 불평등의 문제를 국가가 적극 나서서 사회 보장과 복지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리가 사회국가 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국가 원리의 특성은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회국가 원리는 사회적 약자를 그 주된 대상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제반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을 우리가 사회국가 원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항상 사회국가 원리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헌법 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헌법에 여러 가지 이제 기본권이 있지만, 자유권, 생존권 쪽이 있지만요, 자유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생존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데 교육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런 등등의 권리들은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본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이런 경제적 국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사회적으로 부자건 가난건 간의 자유는요, 똑같이 누려야 됩니다. 똑같이. 그러나 실질적 평등은요, 이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 더 많이 배려가 되어 옳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는요, 이 경제적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의 이 경제적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이 큰 숙제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숙제이지만 과거에도 이것이 숙제였단 말이죠. 그러면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 불평등이 있어요. 이 불평등을요, 제거할 것이냐, 현재 있는 불평등을 제거하는 데 그칠 것이냐, 아니면 불평등의 근원을 없앨 것이냐. 근원.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국가사회에서 있는 실질적 불평등 현상을 제거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제거의 이 불평등의 근원을 없앨 것이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숙제입니다. 또 하나는 제거하고 근원을 없앤다 하더라도 이 방법을 점진적으로 할 것이냐, 혁명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큰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을 잡으셨죠. 형성된 불평등만을 잠깐만 제거하는 쪽으로 가자.
그러나 불평등의 근원을 없애자. 이것은 우리가 이런 것이죠. 근원을 없애자는 말은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 불평등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근원은 사유 재산에 있다. 사유 재산제. 개인에게 토지나 건물의 소유, 사소유를 인정하고 있는 이 국가 사회의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다. 이 사유 재산을 없애야 불평등의 이 근원을 없애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감을 잡으셨죠? 이런 주장들은 뭡니까? 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이런 것이죠.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를 보니까 5%가 95%를 이제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개인에게 토지나 건물의 사소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유재산을 상속시키고 있단 말이죠. 상속을 시키고 있으니까 더더욱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개혁을 하는데 점진적으로 할 것이냐 혁명적으로 할 것이냐. 지금 이 근원을 제거하는 사람들은요, 이 근원 제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혁명적으로 이 운동을 혁명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즉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갖다가 혁명적인 방법을 하자. 반면에 나타난 불평등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점진적으로 이 잘못된 불평등을 자꾸만 좁혀나가자, 완화시키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근원을 제거한다. 이 근원을 제거한다고 했을 때는 사회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바꾸자. 반면에 이제 이 점진적으로 제거하자. 이런 사람들은요, 경제 교육을 하더라도 이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거기에 국가가 규제와 조정과 간섭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걸 보통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이 처음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시장 경제 앞에 사회적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했단 말이죠. 그럼 이쪽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가는 사람들은 경제를 어떻게 하면 전면적 계획 경제입니다. 전면적 계획 경제. 그러나 우리 쪽은요, 부분적 계획 경제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도 경제개발 5개년 이런 계획도 뭐 1차, 2차, 3차, 4차 했단 말이죠. 이건 이제 이 부분적 경제 개혁을 하는 것이고, 공산주의는 전면적 계획 경제를 하자. 그럼 우리와 같이요, 시장 경제를 기초로 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부분적이지만은 계획 경제를 통해 가지고 국가의 이 능력을 성장시키는, 발전시키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국가가 시장 경제의 일부 개입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보통 사회적 시장 경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말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자본주의에서는요, 완전 자유방임주의를 취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 강도가 크냐 작으냐 또는 전면적이냐 부분적이냐의 차이는 있어도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모든 나라가 경제 개혁을 세우고 있고 부분적으로 거기에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사회주의 계획경제. 우리의 입장은 사회적 시장경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둘을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혁명의 방법으로 불평등의 근원을 제거하자. 이게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뭘 주장합니까? 그 책에다 썼습니다만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 또는 사회화하자. 또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하자. 또 경제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해야 된다. 그거를 기본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요, 국가가 경제계획을 다 세웁니다. 시장이나 가격의 기능에 맥이 없이, 즉 시장과 가격에 맥이 없이 중앙 집권적 통제 계획 경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우리는 국가가 부분적인 계획 경제를 할 수는 있어요. 그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장 경제를 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평등의 문제를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가 관여해가지고 이 불평등의 문제를 우리가 교정을 하자. 이걸 사회적 시장 경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요 사회국가 원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면적 계획 경제로 나간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사회주의가 됩니다. 사회주의가. 그러나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가 부분적 계획을 하고 국가가 일부만 개입 관여를 해가지고 경제 성장과 분배를 적절하게 우리가 균형을 또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게 사회적 시장 경제죠. 예, 이렇게 나가고자 하는 원리를 뭐라 하느냐? 사회 국가 원리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했었죠. 사회 국가 원리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부분적인 계획 경제를 우리가 해야 옳은 것이다. 하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국가가 이 경제에 개입을 해서 그들의 사회 보장과 복지를 어느 정도 마련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나가야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사회 국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 국가 원리란 말을 써요. 사회주의 원리란 말을 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회 국가 원리는 뭐였어요? 사회재산을 부정하고 전면적 계획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 원리고, 사회국가 원리는 시장경제를 기초로 부분적 계획경제에 국가의 부분적 개입, 그래서 양자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즉 사회적 시장경제를 달성하려고 하는 헌법 원리를 우리가 사회국가 원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국가 원리를 보면요, 제가 오른쪽에 썼지만 중간에 보면 6째 줄입니까?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는 서로 좀 다른 말입니다. 사회보장은 질병이나 노령이나 이런 등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데서 우리가 양로원도 줘주고 그다음에 공원도 줘주고 각종의 병원도 줘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국가가 이런 등등의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 사회국가 원리로 구제해 주는 것, 이게 사회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의료보험이라든지 실업보험이라든지 재난보험 이런 것들은, 의료보험도 이게 일종의 사회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 큰 돈이 들게 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큰 재난이 닥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보험을 통해서 각 개인들이 담당할 수 있는 이 위험을 나누어서 사회가 공평하게 부담시킨다. 이게 의료보험입니다. 또 실업보험도 여기 해당하죠.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그만두게 됐을 경우에 그럼 생활이 어려우니까 뭐 3개월, 4개월 동안 받던 급여의 몇 %를 주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면서 다음 직장을 잘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실업보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어떤 사회국가 원리를 할 때는요, 어떤 실현의 한계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사회국가 원리를 어떻게 합니까? 점진적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즉 계량적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혁명에 의해서 한다든지 의회제도를 부정하면서 사회국가 원리를 실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 사회국가 원리를 실현할 때는요, 그 실현하는 방법, 절차, 과정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즉 법치주의 원리에 맞게끔 해야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사회화, 이건 옳지 않다, 이런 뜻이죠.
지금 예컨대 민노총에서 체제 대전환을 한다 그러는데 그들이 말한 체제 대전환은요. 대한민국에서 사유재산제를 부정하고 상당 부분을 국공유화하자 그런 주장들이에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 토요일날 광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노총이 말하고 있는 체제 대전환은 그 5글자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50% 이상을 국유화 또는 공유화로 하겠다. 그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국가 원리는요. 나타난 불평등을 제거하고 교육이나 직업 분야에 있어서 동등한 출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사회국가 원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국가가 모든 복지나 사회보장을 책임져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국가 원리는 이 분배와 복지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다 해준다. 그는 사회국가 원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사회국가 원리는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도록 유도하면서 책임지려고 해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들에게만 우리가 어떤 보조를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모든 국민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책임져준다. 그거는 이 사회국가 원리의 한계가 된 것이다. 사회국가 원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벽한 사회복지의 실현은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지금 독도나 울릉도에서 매번 석유가 우리가 예컨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석유가 매일 쏟아진다면 엄청나게 쏟아진다면요. 혹시 될지도 몰라요. 혹시. 그러나 그렇게는 불가능하고 그런 나라를 실현한 나라도 없습니다. 최근에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왔다 갔는데 사우디가 석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사우디 국민들이 다 똑같이 잘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빈살만은 2,000조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도 석유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사회적 약자는 상대적으로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국가 원리는요. 사회적 약자들이 그들 스스로 자율적 생활을 설계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된다. 그걸 도와야 되는 것이에요. 즉 보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지 국가가 사회적 약자의 삶을 대신해서 가름해서 책임져 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이런 뜻이죠. 지난번 문재인 정권에서는 공무원을 많이 뽑았어요. 얼마큼 많이 뽑았느냐. 건국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을 뽑은 숫자보다 문재인 5년의 공무원 충원이 더 많습니다. 그럼 제가 이것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증원을 이렇게 마음대로 한단 말이죠. 이걸 왜 자꾸 반대하느냐. 공무원을 늘리게 되면요. 결국은 나중에 국민 부담이 커집니다. 공무원들은 연금을 줘야 됩니다. 연금을.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공무원 충원을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가능한 안 뽑으려고 그래요. 근데 문재인은 지난번에 많이 뽑았단 말이죠. 건국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뽑은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뽑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거덜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들어오면 함부로 자를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럼 철밥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도 제대로 안 하고 국민 나름대로 부담은 커지고 이런 식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뽑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지난 정부는 그걸 상당히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놓고서는 그 부담은 다 누가 집니까? 다음 대통령과 젊은 층들이 그걸 많이 지게 돼요. 근데 이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 그러면
내가 공무원 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결국은 다 젊은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 재정을 아껴서 운용합니다. 아껴서. 막 퍼주면 안 되는 이유가, 퍼주면 다 좋아하죠. 그러나 막 퍼주면 안 되는 이유가 국가 재정이 거덜날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을 보고 지출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뭐 문 정권 하에서는 뭐 엄청나게 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돈을 막 푸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이 나이 든 사람들도 이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도 잠깐만 30만 원, 20만 원짜리 돈을 잠깐만 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다 그쪽으로 이게 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책이에요. 112쪽인데 국제평화주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헌법의 이 국내에 있어서의 기본 골격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원리가 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요, 국제평화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요, 5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우리 헌법은 침략적 전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침략적 전쟁을 안 한다는 말은요, 반대말인 자위전쟁, 자위전쟁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적군의 공격에 대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위전쟁은 가능한 것입니다. 전쟁은 침략적 전쟁과 자위전쟁을 나눈단 말이죠. 침략적 전쟁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가 공격해 왔을 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자위전쟁은 가능할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의, 우리가 이제 국민들의 국방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이 군사법원도 있고, 그런 것들은 뭔가 하면 바로 자위전쟁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돕고 있는 헌법 조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헌법을 보면요, 일본 헌법은 모든 전쟁을 포기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평화헌법이에요. 모든 전쟁을 포기한다. 그 초창기에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모든 전쟁을 포기한다는 쪽으로 헌법을 했지만은 지금 한 7, 80년 지났단 말이죠. 지난 지금에는 일본이 그러면 이 자위전쟁도 못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일본은 자위대는 그래서 신분이 군인이 아닙니다. 현재 경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은 군대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자위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대지만 그러나 법적 신분은 경찰로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계속 이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상당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갑자기 돌아가신 우리 아베 같은 경우는 헌법을, 이 평화헌법을 구조를 고치려고 했던 것이고 상당 부분 고치는 데까지 근접한 사람인데, 하여튼 우리는 좀 많은 우려를 표시한 것이죠. 일본이 재무장을 하게 되면 과연 동북아의 이 정세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동북아의 이 군사적인 균형의 추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무시될 것이냐, 무너질 것이냐,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는데, 여하튼 일본은 계속해서 평화헌법 구조를 고치려고 해서 전쟁이 가능한 나라, 적어도 자위전쟁은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자위대를 군대로 바꾸는 기능을 하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여기 대해서 참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세월이 뭐 7, 80년 지났고, 또 일본이 그 군비 이 재무장을 했을 때 우려스러운 점도 있지만은 일본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 참 하기도 그렇고 말이죠.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은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는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은 뭘 밝히고 있냐면요,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이 통일에 대해서 두 가지 요건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 이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혹자들 중에서는요, 민족끼리, 우리끼리 우리가 통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통일 후에 어떤 체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이 감당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외세에 의해서 관여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즉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민족주의가 군국주의로 나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민족주의를 또 틀렸다고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통일 문제에 관련돼서 북한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를 지지하고 긍정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어떤 통일을 할 것이냐, 헌법은 미리 막아놓고 있어요. 민족 간의 어떠한 통일도 좋다라는 주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모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요, 민족 간의 통일 이거 안 됩니다. 통일의 결과가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통일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화적 통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되어 있죠.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컨대 공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헌법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통일의 수단은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의 결과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나타나는 통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헌법은 국제법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의 법적주의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의 법적주의를 우리는 상당 부분 보장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국제평화주의의 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그 114쪽부터 보면 6.25 전쟁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제가 칼럼을 쓴 것을 여기다 옮겨놨어요. 여러분, 이제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전 목사님이 늘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4대 기둥,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경제, 한미 조약, 그다음에 기독교 입국론 그랬는데, 한미 조약이 이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기둥의 하나임에 틀림없지만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6.25가 끝난 다음에 비로소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제 6.25 때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유엔군을 만들어서 파견하겠다. 여러분, 그때도요, 소련이 그 안보리 회의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참석했으면요, 유엔군 파병이 안 됩니다. 안보리에서 부결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왜 소련이 거기 참석 안 했느냐? 여러분, 그 역사적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중국이요, 중화민국이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있죠. 중화민국. 참 우리 수강생 중에서는 대만에서 함께하는 분 계시는데, 그렇죠? 이영순 씨라고 여기 있네.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있다고 하죠. 중화민국이 지금의 대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중화민국이, 즉 대만이요, 중국이 이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만이, 중화민국이 이제 모택 통해서 쫓겨나가지고 지금의 대만으로 이제 도망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도, 대만으로 피신한 다음에도 중화민국은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저게 말이 안 된다. 중화민국은 대만밖에 점령을 안 하고 있는데
왜 대만만 점령하고 있는 이 중화민국을 중국으로 보느냐.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위치를 대표해야 된다. 따라서 중화민국을 바꿔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지위를 바꿔야 된다. 라고 소련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때가 1950년대예요. 50년 1월인가 그럴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6.25 이 북한이 남침했을 때 소련이 그때 좀 화딱지가 나가지고 유엔 안보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 참 역사는 재밌어요. 예. 만약에 소련이 안보리에 가가지고요. 예컨대 유엔 파병 안 된다라고 거부권 행사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근데 소련이 불참했단 말이죠. 소련이 불참한 이유가 뭐냐? 바로 중화민국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바꾸자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당 처음에. 아니니까 이 소련이 짜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참 천만다행이죠. 갔었으면 유엔 파견 안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유엔 안보리를 보면서 왜 6.25 남침 때 소련이 안보리에 거의 가지를 않았느냐? 중화민국은 갔고 참석했고 소련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 유엔 16개 나라에서 파견되는 유엔군 파견이 가능하게 됐다 이 뜻입니다. 참 재밌죠. 예. 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누군가가 여기에 개입해가지고 처리를 해 주셨다는 생각을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 이제 중국이 계속 안보리에서 반대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도 잘 못하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 뭐 규탄 성명조차도 못 내요. 두 놈이 반대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중화민국이 상임이사국이고 얘들은 아니었단 말이죠. 얘가 중화민국 들어가서 찬성을 하고 소련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엔군 파견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참 이게 지나보면 절묘합니다. 절묘해요. 그 다음에 이제 6.25가 터져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9.28 수복이 돼서 저 압록강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중공군, 그 당시는 이제 중공군이죠. 예. 중화인민공화국 때 중공이라면 중공. 중공군이 이제 뭐 내려와가지고 다시 38선에서 이제 이게 막 머물게 된 겁니다. 그 북한, 미국 사람들은요, 전쟁이 길어지니까 힘들고 성탄절 전에 이걸 끝내자 말이죠. 그래서 이제 휴전 합의를 이제 하게 됐어요. 휴전 협정을 하자.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철저히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 그 강단을 보면 놀라워요. 왜 안 되느냐? 아니 38도에서 시작돼가지고 남한 전체를 잿더미를 만들었는데 다시 38선에서 휴전을 한다? 이건 예컨대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제에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이 한반도를 통일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예컨대 빨리 협정을 휴전을 했으면 좋겠고 마침 그때 스탈린이 죽어요. 죽으니까 소련도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북한하고 중공도 이제 이 정도로 이제 휴전을 해야지 계속 밀어붙이면 우리가 다 쫄딱 망할 수 있겠단 말이죠. 메가다 원수는 알다시피 만주에 원자폭탄을 던져서라도 예컨대 하자. 근데 트루만 대통령이 확전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휴전을 하자 말이지. 그랬는데 휴전을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미국과 한국이 방위조약을 체결해달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위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휴전이 돼버리면요. 미국이 많이 돌아가 버리면 대한민국은 다시 진공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은 일본과 미일 안보조약은 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미일 안보 지원 체결해줬는데 한미 동맹은 체결을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걱정이 태산이죠. 이 휴전으로 끝났을 경우에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북한이 다시 이제 쳐들어오게 되면 대한민국은 또 쑥대밭이 될 테니까. 근데 미국은 동맹을 안 맺어주는 거예요. 한미 이 상호 방위적을 안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유명한 반공포로 석방을 합니다. 반공포로 석방. 이게 뭔가면 이런 반공포로는요 거제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 이제 이 미군하고 대한민국 군인에서 잡힌 반공포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포로가 많이 있었는데 포로들을 심사를 해보니까 상당 부분은 이북으로 가기를 원해요. 공산 체제로. 그러나 상당 부분이 가기 원하지 않아요. 가기 원하지 않는 포로를 뭐랍니까? 반공포로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반공포로를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은 야, 저 사람들을 북한에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반공포로 석방을 시킵니다. 그럴 때 반공포로를 누가 관리하고 있죠? 미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군에 대해서 한국군이 아주 그냥 극비리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군을 체포하는 겁니다. 미군을 체포하고 그때 뭐 무슨 고춧가루를 썼다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미군을 포로를 잡은 거예요. 죽이진 않고 체포한 다음에 반공포로를 석방했습니다. 그래서 거제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에 이 포로 중에서 반공포로만 석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당시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인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니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 회고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 대통령 8년 동안에 자다가 깬 적이 이번 그 당시가 처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까 대통령을 깨워가지고 보고를 했던 것이.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아이젠하워는 뭐 영국의 처치건 간에 이승만 대통령을 다 죽일 놈이라고. 네. 엄청나게 언론이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풀어줬다고 말이죠. 풀어주게 되면 이 휴전 협정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비판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그 강한 의지 이거죠. 야, 북한으로 가지 않겠다는 포로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인도적이냐? 그걸 강조하면서 풀어준 거란 말이죠. 그래 뭐 죽입니까 살립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젠하워가 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화가 나지만 우리가 각종의 뭐 탱크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군사 지원을 해주겠다.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휴전 협상에 동의해라. 그런데도 이승만 박사는 거절합니다. 그거 일시적이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이젠하워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알았어. 방위조약 맺자.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그때 맺어진 겁니다. 맺어지고 그때 주기로 했던 각종의 물자들은 그대로 다 지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휴전협정에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동의를 해준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이승만 대통령 보면요,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서 100년에 하나 나올 만한 참 위대한 인물이다 말이죠. 그 당시 2만 7천 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했습니다. 그러니까 2만 7천 명의 이 반공포로들을 대한민국 품으로 끌어안게 된 것이죠. 2,700도 아니고 2만 7천 명입니다. 그거를 예컨대 비밀리에 수행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보통 군인들은 미군의 이제 이 지배를 받으니까 헌병대를 통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런 경악했었죠. 그러나 미국은요, 한미 상호조약도 맺어주고 경제 원조도 해주고 한국군 증강 등의 조건을 내세워서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무마시킨 겁니다. 도리어
이승만을 무마시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대한민국이 힘이 있었습니까? 미국에 비하면 우리 힘도 없잖아요. 그러는데도 이승만 대통령은 뭐 그냥 강단 있게 일을 했단 말이죠. 참 불세출의 영웅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 독재자라고 하더니 뭐 예컨대 뭐 미국의 앞잡이 뭐 친일파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8년 동안에 자다가 일어난 거는 이때가 처음이라고 책에 써 있습니다. 그럼 결국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누구 작품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이후에 대한민국은요 어떤 부담이 없죠? 국가 안보에 대한 큰 짐을 덜게 되는 것입니다. 안보에 대한 부담을 이제 더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근데 국방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도와주니까요. 그다음에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으니까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다가 경제적인 투자도 할 수가 있도록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참 엄청난 일을 해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그 동북아 전체가 이 붉은색으로 물들어 가고 있는 그때에 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배척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국가를 만들어준 그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승만 대통령은 다른 거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공산주의자였고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왜냐? 그 당시는요, 대한민국에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지지자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1917년 레닌이 공산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가깝잖아요, 대한민국은요. 1919년에 임시정부에도 70~80%가 다 공산주의 사람들이고, 그 일제는 이 공산주의를 탄압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탄압을 했던 것이. 그러니까 레닌에 의해서 우리나라 이 임시정부 요원들이 재정적 지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걸 우리가 가지고 크게 탓할 이유도 없어요. 그 당시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진짜로 좋은 줄 알았어요. 또 공산주의자들은 1945년부터 48년 사이에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요, 자기네들이 민주진영이라고 떠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잡지가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잡지 이름이 민주주의를 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거를 막은 분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막았던 것이. 그 당시 아무도 몰랐어요. 미국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시장경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공산주의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구해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건국의 공이 있었죠. 그 다음에 6.25가 있었단 말이죠. 자, 우리 어떤 사람들은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혼자 살려고 한강 철교를 폭파하고 갔다. 여러분 예컨대 전쟁 중에는요,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죠. 물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요, 대통령을 보호해야지. 대통령을 만약에 사로잡았다, 그럼 전쟁이 70%는 끝나는 겁니다. 대통령을 상대방 대통령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전쟁이 끝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할 수 없이 남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걸 가능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자기만 살려고 했단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대화가 서로 불가능한 거예요. 또 우리가 6.25 때요, 세계 언론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은, 이 나라는 희망도 없고 내일도 없다라고 세계 언론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지금도요, 대외의 문제를 놓고 이제 두 개가 서로 대립해요. 자주파와 동맹파가 서로 대립합니다. 명분은 자주파가 좋죠. 그렇죠?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을 지키자. 그 다음에 왜 미국과 동맹해가지고
외세에 의존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런 비판 얼마든지 그럴싸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각만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국방, 외교는요, 전 세계의 그림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70년 동안 노상 떠드는 게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적인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주한미군 철수란 말이죠. 그렇다면 주한미군 철수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이 짐이 되고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한미군 철수를 절대로 반대한다. 대한민국 군인의 상당수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즉 동맹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파? 그거 상당히 위험해요. 스스로 한다? 스스로 할 수 있어야 스스로 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스스로 하는 즉시에 북한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를 볼 때, 또 세계사를 볼 때요, 우리나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함께 봐야 됩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좀 구조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세력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이죠. 우리나라만 가지고 거기서 민족주의만 따지고 자주파만 따지고, 예? 그런 식의 형식 논리만 가지고서 나라를 지킬 수 있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국가 원리를 제가 썼는데, 저는 이제 여기다 문화국가 원리를 썼지만, 저는 이제 제 책에다가 제 헌법학 원래는요, 문화국가 원리는 여기 이제 4개의 기본 원리와 같을 수 없다. 그렇게 제가 이제 글을 쓴 바가 있는데, 뭐 그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제 작은 규모에서는 뭐 자세히 논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책에다 뭘 썼냐면, 문화국가 원리에다가 한글을 만든 자와 한글을 지킨 자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제가 워낙 제가 이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칼럼을 2개를 더 썼는데, 책에다가 제가 2개를 제가 소개했어요. 소개를요. 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글을 만든 자, 지킨 자는 다 이 문화에 속하지 않습니까? 문화? 한글날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세종대왕이 우리 한글을 만드신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어요. 훈민정음이란 말은 지금의 한글의 옛날 이름입니다. 옛날 이름. 그게 훈민정음이에요. 근데 새로운 문자를 만들게 되면요, 이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를 갖다가 그걸 설명하는 매뉴얼이 있네. 매뉴얼. 그렇겠죠? 기억이란 게 뭐냐? 이건 어디서 나왔고 어떤 의미로 썼단 말이지. 여기 창제 목적과 원리를 설명하는 매뉴얼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계 산 다음에는 반드시 여기에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 매뉴얼 보고 우리가 이제 작동 원리를 알게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는데 그 해례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책에는 분명히, 기록에는 훈민정음의 만든 목적과 원리를 언급한 훈민정음 해례본이란 책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 그랬는데 이 해례본이 처음 발견된 것이요, 1940년입니다. 1940년이면요, 해방되기 5년 전쯤 됐죠. 일제강점기예요. 따라서 일본 일제에게는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용납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 한글을 예컨대 상당히 비하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창문 글씨다, 창틀, 화장실에 앉아서 창틀을 보고서 기억니은 디귿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비하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요, 목숨 걸고 지킨 사람이 누구냐? 간송 전형필 선생이, 전형필. 대한민국에 보면 전씨들이 유명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예. 뭐 전봉주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동화경명의 전봉주도 있고, 그다음에 이 전형필 선생,
우리 정광훈 목사님 다 전씨예요. 예. 근데 이 간송은요, 이 전영필 씨는 이 대한민국의 40대 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잠시 옷을 좀 벗겠습니다. 이 40대 부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전영필 씨인데, 이 사람은 40년대에 발견했는데요. 그 해례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광복 후에 이 자기가 이 해례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 당시요, 해례본 원본을 매입하면서 1,000원을 지급해야 돼. 1,000원. 그랬는데 당시 그 1,000원은 서울의 기와집 한 채 값이었다는 거예요. 기와집 한 채 값을 그냥 주고 책 한 권을 갖다가 샀는데 상대방한테 이거 비밀로 해달라. 거기까지 이제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요, 정말 그 피눈물 나는 게 1950년 이제 한국 이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이제 이 간송 선생은요, 전영필 선생은 해방된 다음에는 이 각종 유물이나 그림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땅에 한국에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일본에 가 있는 것을 사올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유교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요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관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서 챙겨갔다는 거예요. 피난 중에. 그래서 혼란스러운 피난길에서도 이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거 잃어버릴까봐 낮에도 품고 다녔고 밤에도 베개로 베고 자면서 한순간도 이걸 떼어놓지 않았던 것이. 자, 자신의 재산을 쏟아붓죠. 6.25 전쟁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했단 말이죠. 따라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근데 우리에게 전해준 이 간송 선생의 이 능력은요, 업적은 정말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화문에 나가서 보시면 이 세종대왕 상이 있죠. 세종대왕. 여러분 세종대왕 왼손에 있는 뭐 책이 들려있어요. 책이. 그게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그게 해례본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책이죠. 여러분 이제 이 지구상에 문자가 많잖아요. 그 보면 목적, 사용법, 원리 이거를 알 수 있는 문자가 이 한글이 유일합니다. 한글이 유일해요. 또 이 백성을 위해서 군주가 이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유일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은요, 국보인데 지금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반열에 올라가 있습니다.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으로 지금 위에 우리 한글은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글은요, 표현 못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컨대 보통 다른 나라 글자들은요, 이웃나라 글자를 조금씩 베껴가지고 고쳤었어요. 일본의 글자도 중국의 한자를 좀 고쳐서 썼을 것이다. 다른 나라 영어, 독일어도 영어를 좀 고쳐서 썼다. 다 이웃나라 거를 조금 베껴면서 조금씩 고쳐 썼거든요. 한글은 독창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목적과 사용법과 원리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일본은요, 아, 이, 우, 에, 오, 이 모음이 5개밖에 없어. 5개. 그래서요, 일본 사람들은 보세요. 아, 이, 우에 오니까 뭐가 없죠? 어가 없어. 어가. 일본 사람들은 어 발음을 못합니다. 점심이 런치죠. 일본 사람은 런치란 말 못해요. 뭐라 하냐? 란치입니다. 란치. 아 발음이에요. 아 발음. 디너도 어 발음이죠. 그래서 저는 어 발음을 못하니까 저녁 식사 그러면 디나 그래요. 처음에 일본 가서 란치? 란치가 뭔가? 디나가 뭔가? 사람 이름인가? 막 그랬단 말이죠. 일본 사람들은 5개이기 때문에 이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이 어 발음을요. 그래서 란치, 디나.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말해요. 란치, 디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다 발음할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영어와 한글의 차이점 중에서 한글이 왜 우수합니까? 한글은 발음기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는 없으면 영어는 발음기호가 있죠. 영어는 전 세계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발음기호를 모르면 그 단어를 발음할 수 없어요. 한글은요, 어떻습니까? 발음기호 없어요. 그냥 읽는 대로 글 찢어진 대로 읽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 영어는 발음기호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한글은 발음기호 없어도 가능하다. 엄청난 이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이 간송 선생은요, 민족의 어를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족 문화 수호의 영원한 스승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글씨도 모으고 그림도 모으고 책도 도자기도 모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글씨, 그림, 도자기 이런 것들은요, 우리나라의 정신적 기둥이자 자존심이 되는 것입니다. 간송은요, 네, 말씀드렸죠. 40대 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그 돈을 가지고 민족의 어를 모으고 또 모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한두 푼 합니까? 그림과 글씨가 한두 푼 하나요? 국보급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이 한국 사람들이 그 그림과 글씨를요, 일본 사람에게 다 판 거예요.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이 간송 선생은요, 야, 이거 안 되겠단 말이지. 그래서 그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그것들을 사왔습니다. 여러분, 이 간송은 이렇죠. 여러분,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나요? 안목과 열정이 있어야 그런 걸 사들일 수 있습니다. 또 역사의식과 과감한 결단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또 오랜 인내와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민족의 어를 지키고 찾아오고 했단 말이죠. 상당 부분이 일본으로 문화재가 건너갔어요. 건너간 거를 이 간송 선생은 가가지고 그것들을 사가지고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훈민정음 해례본이요, 이거는 한글의 해설서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맨날 그 일본 사람들은 고대 글자를 모방했다, 화장실 창살 모양이 그 근원이다 이렇게 한글 말살을 시켰는데, 해례본은 한글의 말문을 연 열쇠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책이죠. 그러니까 6.25 때도 이거 갖다가 불타면 안 되니까 그때 땅에 어디다 숨길 수도 없잖아요. 그걸 갖고서, 왜냐면 대한민국의 이 목숨과 같은 거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왼쪽 손에 광화문에 가서 세종대왕 상을 좀 보십시오. 왼쪽에 책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책이. 그게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간송 선생은요, 6.25 전쟁이 터졌는데 이 수장품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 수많은 집에다 모아놨는데, 사다 놨는데, 그래서 혼자 빈집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일화가 많아요. 그때 그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물건들을 북한으로 가져가려고 이제 북한 사람이 그랬는데, 여하튼 다른 이유로 그걸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았잖아요. 일제치하에서 돈 많은 사람을 일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경계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요, 서화나 골동에 미친 사람으로 행동하면서 일제의 표적을 피했다 이런 뜻입니다. 놀림과 비웃음을 참았어요. 전 재산을 해서 이 민족의 어를 모았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모아놨는데 이게 6.25에 의해서, 동족에 의해서 이 문화재가 파괴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사람은 남아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안 돼서 이 사람이 부산으로 피난 갔어요. 그랬는데 자기 그 집에 모아둔 각종의 이제 보물들이 부산 시장에서 서로 매매가 되는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가 모아놓은 수만 권의 책과 도자기가 일부가 이 부산으로 누가 훔쳐가가지고 거기서 매매가 되더란 뜻이. 근데 이분은요, 땅이 많았잖아요. 농지개혁을 통해 가지고
토지 대금으로 받은 지가증권이 있는데 이게요 화폐 가치가 6.25 때 분실되면 돈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남은 땅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가난으로 이 사람이 전영필 씨가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려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보성학교의 이사장인가 뭐 맡았는데 보성학교에서 재정사고가 발생하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가족들까지도 극심한 쪼들림에 시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전영필 선생은요 도자기 하나만 팔면 돼. 도자기 모아놓은 도자기 하나만 팔면요 이 학교의 재정사고도 다 커버할 수 있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고 가족도 먹여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영필 선생은요 도자기 하나 안 팔았습니다. 정말 이 간송 선생의 삶을 보면요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분이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정말로 제가 이 양반의 전기를 보면서 야 이건 정말 후대에게 이거를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제가 이분에 대한 칼럼을 한글날 칼럼을 2개를 썼거든요. 책에는 2개 중에서 좀 잘라가지고 너무 길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전시 중에는 훌륭한 분이 진짜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전영필 선생, 우리 정강훈 목사님, 또 정강훈 목사님도 얼마나 목숨 걸고 애국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의 몸은 둘째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한두 명 나오기도 어려운데 이런 참 이름 있는 저는 특히 제가 이 간송 선생님을 보면서요 제가 이 칼럼 제목을 뭐랬냐면 민족문화 수호의 영원한 스승이다. 그게 하나 칼럼을 썼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만든 자와 지킨 자다. 만든 자는 세종대왕이지만 누가 지켰습니까? 이 전영필 선생이 지킨 거예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요. 그가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으면요. 이 대한민국 이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원리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원리로 이게 만들어졌고 이런 등등의 사용법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거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이런 뜻이죠. 참 이분의 그 업적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이 간송 이제 박물관이 현재 서울에 있습니다. 성북동인가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때 와서 너무나 이제 그 이 박물관 유지가 어려워서 하나를 그 국가에다가 팔았다나 그것도 일단은 국가에서 국가가 사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유지를 했다. 저는 그 팔아서 유지했다. 전혀 그게 이제 훼손될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박물관을 유지하는데 여러분 돈이 한두 푼 들어갑니까? 그래서 국보급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됐으면 간송 박물관이 그 1년에 한 번인가 2번 개방을 무슨 뭘 해요. 저는 이제 한 번 가봤는데 이제 가서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가셔서 우리가 약간의 기부도 좀 하시고 10,000원이건 20,000원이건 50,000원이건 100,000원이건 좋단 말이죠. 하셔가지고 참 이분의 이것 말고도 남긴 작품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이 사람이 사왔어요. 제가 여기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분이 가서 일본 가서 이제 사오는데 얼마나 열의가 있었냐면요. 그 당시 비행기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 보물을 망가지면 안 되니까 좌석을 하나 더 얻은 거예요. 본인 좌석과 옆에 있는 좌석. 그래가지고 그 보물을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분이 이 민족의 어를 회복하는데 정말 헌신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전시 중에는 정말 뛰어난 분이 여러 명 있다. 이런 분이
10명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귀감이 될 만한 분이 한두 세 분만 있으면 되는데,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고, 이 전영필 선생 얘기만 나오면 제가 늘 이제 머리 숙여서 머리가 숙여지는 것이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라도 이 내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까지 저희가 이 헌법 총론을 다 끝냈습니다. 이게 뭔가면요. 여러분 헌법은 크게 세 파트로 세 파트 또는 네 파트인데요. 이제 헌법은 헌법 총론입니다. 총론이 있고 두 번째가 기본권이 있어요. 세 번째가 국가 구조가 있습니다. 국가 구조. 국가 구조는 뭔가면 대통령, 국회, 법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돼야 될 것이고 권한은 뭐고 이걸 이제 다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론은요. 오늘까지 공부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호는 뭐고 그 다음에 국채는 뭐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이 의미가 뭐며 그 다음에 정당은 복수정당제다. 공무원은 어떻다. 이런 등등을 쭉 다루는데 여기에 보면 민주주의 원리, 법주주의 원리, 사회국가 원리, 국제평화주의 이 네 개를 다뤘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문화국가 원리를 잠깐 언급했지만 요것은 우리 헌법 전체에 대한 기본 총론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한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은 다시 어떻게 갈라지느냐 총론과 강론으로 갈립니다. 제가 아까 헌법을 3등분 또는 4등분이라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총론, 기본권, 국가구조하면 3등분이 되는 것이고 하나 더 쪼갠다면 기본권은 총론과 강론이 있거든요. 총론은 기본권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이론적인 얘기. 이건 재미없어요. 재미없는데 자세하게 이제 안 할 겁니다. 강론은 재밌어요. 인간의 존엄과 같이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등등의 개별 기본권을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재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가 구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오늘 여기를 끝냈습니다. 끝냈고 다음 시간에는 총론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을 이제 하는데 강론을 쭉 제가 이제 나누어서 할 터인데 강론도 제가 다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진도를 보니까 이 진도를 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론도 우리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한 부분들을 제가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총론을 끝냈기 때문에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진화론 비판을 먼저 한 20-30분 하고 그 다음에 총론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안 맞는데 오늘은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